안녕하세요. 뉴스카페 김선영입니다. 정부가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나섭니다. 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그 계획인데요. 벤처 붐이 확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려워진 한국 경제에 이 벤처 관련된 대책이 과연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을지 뉴스를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달간 지금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가 정상화됩니다. 오늘 문을 열게 되는데요. 하지만 입장차는 여야 간에 여전한 상황입니다. 과연 3월 임시국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월 7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6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다시 짓고 있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동창리 발사장의 재건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정확하게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실망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이 사건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최 씨를 면담 조사하려 했으나 최 씨가 거부해 불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 씨가 김 전 차관이 될 수 있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게 개학 연기를 강요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요. 앞서 교육부가 공개한 이른바 배신 문자 메시지 내용이 한유총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어제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스타트업에서 벤처 투자 및 회수 시장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에 무게를 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스케일업에 초점을 뒀는데요. 정부는 향후 4년간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 및 운용할 예정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위원회를 열었으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방안 의결은 어렵게 됐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이 본위원회 불참을 통보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본의원회 참석도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중계 IT부 김나벽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벤처붐 드라이브 한국 경제 살릴까? 문재인 정부가 포용 성장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선택지는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에 한국의 붐을 일으켰던, 강타했었던 이 벤처붐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것인데요. 벤처붐이 확산될 수 있을지 그 내용 좀 짚어보고 그리고 한국 경제에 정말 턴어라운드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내용부터 좀 짚어볼게요. 박민호 기자, 어제 발표됐던 내용들이 뭐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턴어라운드 우리 경제가 좀 다시 이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 밑바탕에 이제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뭐 독일처럼 중소기업, 강소기업, 벤처기업들이 활성화돼야 마찬가지로 기업들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게 맞습니다. 2차 벤처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깐 뭐 1차 벤처붐? 그럼 1차 벤처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부터 잠깐 언급을 하고 왜 2차 벤처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IMF 때 1997년도쯤에 그때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벤처붐, 그때 당시 이제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닷컴 기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자금 문제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또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자금과 시장 환경, 규제 개선들이 이루어지면서 닷컴 기업들을 비롯한 벤처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IMF를 탈출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뭐 2000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한 해만 해도 고용이 뭐 10만 명씩 되고 그때 벤처 기업들이 많이 늘죠. 네, 네. 한 해도 10,000개씩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생존율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절반 정도가 성공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일어섰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2차 벤처 붐 우리나라 기초 경제를 좀 다지자 이런 면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박근혜 정부 때에도 뭐 창조 경제를 해가지고 벤처 붐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8년 경제 금융 위기를 지나서 지금 2019년도인데 그때 당시 환경과 지금이 좀 많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다시 IT 기술이 또 스마트폰 기술이 다시 부각되면서 다시 이제 벤처 창업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위기가 하나의 기회가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벤처붐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거죠. 일단 자금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5조 원 정도 이렇게 조성하고 또 스케일업이라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뭐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또 규모를 좀 더 키워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잘 크는 기업을 더 키우겠다는 거죠. 네. 스케일업이라는 게 단어를 써서 12조 원 정도로 이렇게 정부에서 자금을 좀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기업들이 좀 요구를 많이 했었던 그런 규제를 좀 풀어달라 해가지고 뭐 차등 의결권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뭐 배당을 할 때 과세 이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든지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 규제 면에서 좀 풀어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뭐 샌드박스를 시작으로 해서 규제를 좀 많이 풀어서 벤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게 큰 골자입니다. 네. 뭐, 두 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금융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투자를 해서 또 성장을 시켜서 그걸 또 회수할 수 있는, 그래서 또 M&A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두 가지 중점적인 그 사안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나엽 부장님. 일단은 뭐 기존의 대책들이 많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둔 그 대책이 뭐라고 보세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제 나왔지만 사실 스케일업에 대해서 그 언급한 점, 그 점은 이제 벤처 업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 중심으로 그 기업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그 작은 기업들 많이 키워봤자 네. 사실은 일자리가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도 사실은 협소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스케일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던 차였고 마침 또 벤처업계가 사실 지난달에 그 7일이었죠. 청와대에 초청돼서 그 네. 혁신 벤처 기업인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거의 후속 조치 격으로 그날 나왔던 얘기들 토대로 네.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이 스케일업이 중요한 거는 그 벤처 캐피탈 그의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 2018년도치를 보면은 그 한 평균으로 2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0억 원 이상의 좀 큰 투자 건수는 전체의 1.3%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국내에서는 이제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투자가 조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그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그 유니콘 기업 유명한 기업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해외에서 3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런 사례를 국내에서도 좀 발굴해 보자 이런 게 지금 정부가 밝힌 스케일업에 대한 네. 의지입니다. 이전의 정책들이 벤처 창업에 이제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스케일업, 좀 성장하는데 초점을 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정부의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보면 유니콘 기업만을 이제 육성하는 게 아니라 뭐 유니콘 기업 20개를 늘린다고 했는데 잘 나가는 기업만 키우는 게 아니라 다수의 벤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수의 벤처를 또 지원하는 게 이제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정부의 자금은 사실 좀 한계가 있잖아요. 제대로 이게 분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기존에 없던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한 5조 원 정도 이미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부 재정 12조 원이라고 하면 정부 재정은 한 20% 들어가는 거고 사실 민간 투자를 그만큼 이끌어내는 이제 마중물로 그 기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태 펀드, 민간 펀드 이렇게 설치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그 이제 자금을 뭐 이미 있던 거를 좀 약간 방향을 틀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왜 정부가 이렇게 벤처 투자 활성화에 나서는지 좀 그 이유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은 또 어떤 거예요? 그 우리나라 경제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일단 발등에 붙은 불부터 빨리 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재구성을 하면서 뭐 했던 얘기가 이제 수출 안 좋아지고 있고 내수 안 좋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 때문에도 여러 가지 힘든데 경제까지 안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급한 불부터 빨리 꺼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벤처기업, 중소기업들 좀 빨리 강소기업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통일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경제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거든요. 뭐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어제 새 업무 보고를 또 했다고 해요. 벌써 이제 석 달째 돼가고 있는데 새 업무 보고를 어제 할 정도면 좀 대통령께서 경제를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챙겼지만은 좀 제대로 꼼꼼하게 보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책적인 면에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좀 급하게 발표한 면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게 기업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 1조 정도 되는 그 기업 가치를 가지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아까 용감한 형제들, 흔히 뭐 배달의 민족 앱 그 회사죠. 그리고 쿠팡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6개 정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많이 밀렸어요. 밀리고 이미 제가 네. 알기로는 한 150개? 그렇죠, 그렇죠. 중국도 한 80개 이런데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유니콘 기업이 6개밖에 안 이제 되는 그 거예요. 나라들은 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인도네시아보다 우리가 더 처진다고 보시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통계치로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키우는 스타트업 회사들까지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좀 이렇게 마련한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중소기업부, 벤처기업부 거기서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유니콘 기업을 8개, 10개 정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경제부총리는 또 같은 시점에 한 10개 정도, 8개 정도 이렇게 만들겠다고 어제 발표한 것은 이제 한 20개 정도 만들겠다. 또 실제로 정책을 보니까 1월 달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했던 정책에서 자금 규모랑 그리고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는 그 숫자만 좀 바뀐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실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냥 급하게 이렇게 발표한 것 아닌가 좀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좀 규제를 좀 많이 풀어서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은호 기자는 좀 정책에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정부가 이렇게 나선 그 이유는 사실 창업은 정말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사상 최대로 지금 창업 열기가 좀 뜨거운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영속되는 그 기업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벤처 활성화 이제 정책들을 지금 내놓고 이제 투자 붐을 또 일으키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앞서서 박민호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처음 있는 그 정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도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벤처를 또 많이 육성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다면 지난 정부와 지금 지난 정부 정책과 지금 정책의 차이점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네, 아마 일반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 단어는 창조경제혁신센터겠죠. 이게 이제 2014년 박근혜 정권 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좀 그런 지적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이 이름과는 좀 달리 창업기업을 보육하는 그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이제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점으로 남았었고요. 근데 이게 비단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처음 박근혜 정부가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사실은 2000년대를 그렇죠. 네. 2000년대 앞두고 영국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좀 집중 논의되던 걸 이름을 이제 변경해서 우리식으로 풀어나간 겁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문재인 정부가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워낙에 박근혜 정권의 그 아이콘처럼 이렇게 이름이 각인돼 있는데 이를 안고 가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여기가 이제 수도권이나 그 서울에 그동안 집중됐던 정부 창업 지원 정책을 좀 전국 곳곳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스타트업 보육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투자 펀드 조성하는 것까지 조금 더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혁신센터의 그 파트너들 예전엔 대기업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 외에 중견기업, 벤처기업, 대학 이렇게 다양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앞서서의 그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좀 구상은 했고 벤처 활성화를 구상은 했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조금 더 펼쳐 나가고 이제 실행까지 옮기는 계획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이제 실행을 해서 또 성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남욱 부장도 이게 뭐 대기업과의 이 뭐 협업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대기업만 그동안에 좀 사는 구조였고 그렇다면 벤처와 대기업 어떻게 상생할 수 있다고 보세요?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뭐 우리도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공통점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협업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술 탈취라든지 이제 하도급 뭐 단가 후려치기 이런 단어가 이제 너무 익숙할 정도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 보면은 뭐 경제 민주화, 공정 경제, 혁신 경제, 혁신 성장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독식 구조를 좀 깨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상 해법이 맞죠.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건데 또 그렇게 또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어쨌거나 상생을 하게 되고 또 상생을 하는 그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제 기술 같은 걸 이런 걸 원천 기술을 보호해주면서 대기업과 그 작은 기업이 이제 상승하는 구조로 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패션 기업의 한섬 그리고 디자이 노블이라고 하는 그 작은 업체에서 서로 이제 원천 기술을 서로 보유하고 보존해주면서 상승하는 사례도 있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카카오톡도 작은 업체에서 시작해서 지금 글로벌 업체로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뭐 나우 버스킹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랑 같이 협업하면서 부가적인 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뭐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도 그렇고 SK 뭐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일단 벤처기업, 중소기업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가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키워내고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인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뭐 대기업들의 기술 탈취라든지 그런 하도급 후려치기 이런 걸 가장 먼저 근절하겠다라고 이제 홍종학 장관이 약속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좀 근절되거나 실제 뭐 없어진 사례가 의외로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챙겨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뭐 일종의 갑질이라고 하죠. 우리 기업 생태계를 망치는 그런 갑과 을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실질적으로 없애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상생의 길이죠. 네, 그만큼 뭐 과제가 더 많네요. 그만큼 대기업과 협업. 정말 뭐 기술 탈취 같은 부정적인 그 효과가 아니라 이 협업으로 인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정책이 그렇다면 이 벤처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수 있을지 우리의 정부의 기대대로 이 벤처 붐이 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 기업가의 혁신 정신이라던가 창업 정신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마련 정도 됐다. 이 정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걸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어떤 유니콘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유니콘 기업 육성, 스케일업에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있다는 정도의 기대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벤처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긴 합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다름 아니라 벤처업계에서 직접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아까 그 차등 의결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차등 의결권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한 주당 이제 의결권 2개 정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일본이나 뭐 미국 등에서는 이미 다 도입이 됐는데 국내에서는 도입이 안 돼서 조금
그 투자를 받을 때 항상 경영권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폭 포함돼서 조금 기본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졌다 이 정도인데 사실 그 벤처업계에서는 창업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 이 부분을 가장 한계점으로 지목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 이제 만약 20대 아들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나는 벤처기업을 창업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사실 걱정하시죠. 그렇죠. 몇 없을 거예요. 한국에선 현재까지는 좋아하실 부모가 별로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창업하면 망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또 창업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금융 쪽에서 좀 움직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기술 기업에 대해서 벤처업계에서는 대출할 때 담보 요구, 연대보증 폐지 이게 민간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 연대보증 폐지 뭐 이런 걸 적극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창업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보는 그런 시각은 어저께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조금 일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보완 대책이 조금은 더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동안에는 사실 실패를 또 생각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가 더 꺼려지는 그 환경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지원도 보니까 창업에만 쏠려 있었고 그동안에는 근데 스케일업으로 이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면 조금은 이제 그런 방향들이 좀 잡힐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구체적인 일정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 부처와의 그런 그 후속 과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뿐인 대책만은 아니겠구나. 앞으로 고민하는 방향들이 좀 보이는구나라는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 주제대로 정부의 이런 이 대책이 벤처 활성화 대책이 한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앞서서 뭐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예전에 이 정부의 사례들도 좀 있었는데 그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방점을 찍으면서 일자리 문제가 이제 나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중기부의 실제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고성장 기업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2012년 대비 2015년 매출 규모별 고용 증가율 이거를 그 분석을 했습니다. 10억 원 미만 기업은 한 고용 증가율이 13.3% 정도였고요. 이게 뭐 10억에서 100억 원은 43.4%로 뜁니다. 또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는 54%에 이르고요. 그 뭐 200억 원 이상은 뭐 더 높은 수치인데 즉 이제 스케일업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확실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키워 나가야 이게 한국 경제도 좀 턴어라운드 그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게 지금 경제 전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업계에서 이제 삼성 이후에 네이버 정도 있었지 그 다음에 네이버 다음은 누가 있냐라고는 그 약간 한탄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나 중국 등 이제 벤처 업계는 지금 뭐 아까 알리바바 마윈 그런 뭐 이야기도 뭐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뭐 다 있죠. 그래서 벤처 업계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지금 사실은 올해가 거의 마지막 골든 타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침 정부가 그래도 다행히 좀 그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그 인식을 제대로 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 정책을 하나하나 세울 때마다 그 업계 이야기를 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현재 굉장히 최근에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요. 지금 이 같은 흐름이 조금 계속 나와야 좀 세밀한 시나리오 이런 게 만들어지고 또 한국 경제에 좋은 계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도 사실 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경제 지형도를 좀 바꾸는 상황이고 중국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뭐 이런 그 기업들이 바로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우리도 못하란 법이 없죠. 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시적절하게 이런 대책이 좀 마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김나벽 부장 그리고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1999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 IMF 이후에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런 벤처 붐이 경제의 기폭제 역할을 했었던 도약의 계기가 됐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조명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8위부터 1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있는 경사노위 뉴스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안이 최종 의결이 불발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2차 본위원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력근로제 확대와 디지털 노동 등 주요 안건을 의견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됐는데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됩니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총 4명인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한 번에 빠지면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검색어 7위에 공기청정기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공기청정기가 가정의 필수 가전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대유 위니아에 따르면 자사의 공기청정기 제품이 전년 대비 685%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또 6위에는 오늘의 날씨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미세먼지가 좀 심각한 수준을 보였는데 오후 돼서는 보통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5위에는 아산화질소 올라와 있습니다. 뉴스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쓰이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 판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아산화질소 구입 후 일명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환각물질로 흡입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 아산화질소는 본래 의료용 보조마취제나 반도체 세정제, 휘핑크림 제조용 식품 첨가물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유흥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지자 정부는 2017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는데요.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정부의 규제 이전이긴 하지만 가수 승리 씨가 지난 2017년 2월 마약 풍선을 흡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강남클럽 버닝썬 사태와 더불어서 관련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다음 검색어는 4위에 어제 올라왔던 양문석 올라와 있는데요. 오는 4월 3일 있을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재심 신청을 거쳐서 내일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또 3위에는 동창리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어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좀 실망스러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표출을 했습니다. 미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하긴 했지만 북한과의 실무 협상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위에는 김신혜 씨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친부 살해 혐의를 받는 김신혜 씨의 재심이 첫 번째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 올라 있는 소나타 뉴스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신형 소나타를 이번 달 정식 출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사전 계약은 오는 11일부터 실시되는데요. 현대차는 2014년 3월 7세대 모델을 출시한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이 신형 소나타에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를 적용해 혁신적인 디자인의 스포티 중형 세단 이미지로 완성했습니다. 각종 첨단과 안전 편의사항, 또 신규 엔진 플랫폼 등으로 차량 상품성도 대폭 높였는데요.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는 감성적인 스포티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차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차세대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입니다. 이 신형 소나타의 전면부는 매끈한 구의 형상에서 느낄 수 있는 볼륨감과 또 예리하게 가장자리를 처리한 후드가 주는 이 스포티한 감성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소나타에 다양한 첨단 기술도 대거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2.0 기준 2,346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은 3,289만 원부터 판매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8가지 검색어를 살펴보셨는데요. 8위의 경사노이부터 1위에 올라 있는 소나타까지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야 대치로 올해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국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뉴스토마토 정치부 박진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달여 만이네요. 국회가 정상화됩니다.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요약하자면 여야의 극심한 대립관계가 지속됐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가 개점 휴업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당초 여야는 올해 초 임시국회를 열어서 각종 현안들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쟁점에 있어서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히 다르면서 1월에 이어서 2월 임시국회마저 물 건너갔습니다. 특히 국회법상 소집이 규정된 2월 임시국회마저 불발되면서 국회는 2달간 공전을 거듭했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식물국회라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그동안 수없이 만나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접점을 찾지 못한 데에는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갈등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청문회 등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을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실제 지난달 24일 한국당은 2월 국회 무산을 선언한다면서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해졌는데요. 하지만 최저임금 개편안이나 유치원 3법 등 시급한 민생 입법이나 개혁 입법이 쌓이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커졌고 한국당도 마침내 지난 4일에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기로 하면서 파면 국면이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3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하고요. 오는 11일부터는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는 정치 등 총 4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들어갑니다. 이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달 28일과 다음 달 5일 2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고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그 비난 여론이 상당히 좀 강해서 그래서 일단 열기로 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여야 간의 그 쟁점들 상당히 좀 갈등을 좀 빚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3월 임시국회 쟁점이 뭔가요? 네, 국회 정상화와 함께 그동안 묵혀왔던 현안들의 쟁점 법안 심사도 이제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우선 주요 쟁점 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과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법과 유치원 3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 현안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해서 통과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또 한국당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이나 주휴수당 조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앞세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반대와 맞물리면서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 3당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야 3당은 오늘 15일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밟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곳곳이 암초네요. 자, 동상이몽 기싸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3월 국회 어떻게 좀 성과가 날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성과를 남기면 다행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빈손국회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여야 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상태라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우선 한국당이 자체 결정으로 국회 소집을 발표한 만큼 앞서 주장했던 손혜원 의원 청문회 등 요구사안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민주당과의 그 충돌이 또 한 번 예상되고요. 또 민주당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민생 입법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개업 입법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사실상 입법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여야 간 정쟁만 되풀이하다가 정작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합의 없이 끝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빈손국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난타전이 좀 예상이 되네요. 어떤 성과가 있을지 좀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톡 한라인이었고요. 이어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자,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어제 정답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아라표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정기국회와 달리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위원회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여야 소집되며 그리고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일시적인 성격의 국회는 무엇일까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앞서서 한라인에서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구독하시고 정답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기실 때 꼭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비방트 선글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잡스법입니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방식인 잡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생 벤처기업 지원법을 일컫는 이 법안에는 신생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원래 자금이 없는 예술인이나 사회활동가 등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해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일명 소셜 펀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도 신생기업이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금융 트렌드로 급상승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자금을 모으려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을 돈보다 사람 투자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약 18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은 성장이 약간 늦게 시작된 편이지만 영미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급성장한 후 2016년부터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 모집된 총 금액 18조 원은 2013년 대비 381% 증가한 규모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지역별 시장 규모를 보면 여전히 북미와 유럽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지역은 아시아죠. 미국의 잡스법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판 잡스법이 생겨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철입니다. 2013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6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전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수사는 성접대 의혹의 진위 여부와 함께 당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이 문제가 전면적인 문제로 나섰습니다. 이 검찰 진상조사단 조사가 제대로 될 경우에는
대대적인 검찰 개혁과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법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시사 전문가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년 전 사건이죠. 네. 2009년부터 이 내용을 시작이 됐다고 하고, 저기 수사가 된 시점은 2013년, 꼭 6년 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윤중천이라는 그 건설업자가 김학이라는 그 검찰 고위 간부의 스폰서였고, 따로 그 별장을 만들어서 성접대를 하는데 그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들은 일반인이었고 그 일반인들을 동원하는 데는 그 윤 씨가 먼저 성폭행을 하고 그 자료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면서 협박을 했다. 이게 참 그 당시 또 별장의 성접대 특성은 그 다수가 나오는 그런 아주 난교 수준의 아주 난잡한 행위였고요. 이 과정에서 윤 씨가 피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투여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김학의 전 차관이 있었다. 2013년 초에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것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만 두 번이나 수사를 하고 결국엔 무혐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촛불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이 과거사를 정리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진상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이런 사건 중에 아마 대표적이지 않았나 권력적인 그런 사건에서는요. 상당히 좀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수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뭔가를 보게 되면요. 네. 그 사건의 범인이 그 조직 속에 들어있을 때가 사실은 가장 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에서 2013년 3월에 그 윤 씨의 원주 별장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네. 이제 2013년 6월에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그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그렇죠. 검찰로 송치를 시키죠.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검찰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네.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 8월인가요? 그 동영상 속의 피해자로 얘기되고 있는 권모 여성이 내가 저 동영상 속의 주인공이다. 네. 나는 그 당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모르고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당시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그 당시에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났고 네. 이 여성분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경찰 내부에서도 이 건을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고 경찰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검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걸 막았다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대검에 있는 진상조사단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당시에는 민정수석실에서도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을 밝혀냈다. 예. 그리고 경찰에서도 증거를 3만 건 정도 디지털 포렌식한 증거를 누락한 사실이 있었더라.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한상대 그 검찰총장 당시에 총장의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네. 나오고 또 특히 윤 씨라고 하는 그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총체적으로 경찰, 검찰 그다음에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다 관련된 부분이라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생각해보면 수사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검찰에서는 고위 간부였기 때문에 뭐 감찰 수는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찰에서 막았다. 그리고 청와대까지 개입했다. 이거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에서는 아마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보내려고 이제 그 수사를 한 다음에 이제 그 기소 의견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소 의견으로 보내는 과정 중에서 좀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 하나가 좀 나왔어요. 네. 그 디지털 포렌식으로 했던 3만 개의 그 파일이 누락이 됐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죠.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진상조사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럼 왜 그걸 누락시켰을까? 여기 대해서 경찰은 물론 우리가 누락한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 우리가 확보한 자료는 우리 게 아니라 뭐 그 아들, 딸들의 그렇죠. 것이었고 제3의 것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였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되면 그때 검찰이 말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맞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뭐가 문제였냐면은 국가수에서 그 동영상을 확보를 해서 자료를 이제 누가 정말 영상 속 인물인지 보여야 되는 게 중요했는데 네. 처음에 보내준 자료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화질이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확인이 안 됐다는 결론이 났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고화질, 해상도가 아주 높은 이 동영상을 다시 경찰에서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실제 동영상 속의 인물이 누군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경찰에서는 다시 국과수에 보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일부러 누락시켰다라고 하는 그때? 그렇죠. 누락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찰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차관이 지금 연루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실은 깊이 개입해서 이것들을 확인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민정수석실에서 당시에 그 조응천 현재 지금 민주당 의원이 공직 그 비서실에 기강 비서관으로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박관천 전 그렇죠. 경정이 거기서 예. 있었지 않습니까? 박관천 전 경정이 6번이나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내용을 처음에 그 임명하기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곽상도 당시에 예. 민정수석실에 있던 곽상도 의원이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차관으로 임명하는데 그대로 손을 썼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청와대도 이런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싶었었고 이 사람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또 현실적으로 경찰도 마찬가지였고 즉 세 곳이 전부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 김학의 전 차관 네. 이 어떤 인물인지는 조금 이따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경찰과 검찰, 청와대까지 이 비호에 나섰느냐? 사실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요. 이제 당시에 나온 얘기는 그러니까 현재 나온 얘기죠. 최순실 씨가 네. 그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과 그 모 대학교 최고경제과정에서 이제 만났고 네. 그래서 친분을 쌓게 됐고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을 이제 밀어주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취임한 이후에 가장 그 최순실 씨의 힘이 셀 때였기 때문에 비서실세로서 이 최순실 씨의 말을 이제 거의 뭐 대통령 말처럼 그렇게 듣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네. 내가 강행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네. 그리고 조직적으로 은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네.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김학의 전 차관 상당히 좀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똑똑하죠. 사람이고 예. 하버드에서도 수학을 했었고 또 중요 요직을 다 했었고 근데 제가 그 봤던 뭐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크게 무슨 기획통이나 수사통이나 이쪽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일견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 감찰 라인에서도 이미 얘기가 됐던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 전 차관은 사람들이 다 호인이다. 네. 되게 좋은 사람이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법무부의 그 검찰 라인에서 항상 들려오던 얘기였고요. 네.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고 의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법조직에 있으면서 의리가 있고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겁 없이 아무나 만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융통성 있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네. 그런 관계를 자기의 상부 조직에게까지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이제 여러 관계자들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중천 씨의 그 별장에 초대받은 사람이 사실은 이 김학의 전 차관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김학의 전 차관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한상대 검찰총장이었고 아, 그래요? 한상대 검찰총장을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을 알게 됐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 상당히 호인이었고 상당히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건설업자들의 생각이었고, 그러려면은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이 사람의 약점을 잘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성접대와 관련된 동영상이 찍혔다라는 얘기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던 이 김학의 전 차관은 내가 여기저기 사람들을 끌어서 너에게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법조계 수많은 인사들을 거기에 이제 모으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이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네. 더 이런 제 생각을 근거 있게 만들어지는 거는 지금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이게 끝났어야 되는데 못 끝나면서 질질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 중간 과정 중에서 뭐가 얘기됐었냐면 너무 외압이 심하다. 이 진상조사위원회 그 위원들이 우리 이 김학의 사건은 도대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 와서 수사를 같이 돕기로 했던 진상조사위원회에 있는 위원 검사 출신들이죠. 네. 그분들이 너무 우리를 막는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들도 막는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결과적으로 위원들을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관여된 뭔가가 나올까봐 이걸 미리미리 현재까지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건 아닌가 이제 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촛불정부 후에 적폐를 좀 청산을 하고 네, 검찰도 자발적으로 좀 나서서 과거를 청산하고 이렇게 가자는 건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우리나라 역사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친일파 지금 아직도 잔재 해결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산 시민의 노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김동진 씨가 뭐 네. 그런 분인데요, 이동진 씨가 그분이 친일파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거예요. 왜 올랐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일본을 위해서 작곡한 게 이제 드러났다는 거. 이제 와서 드러난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도 이 친일과 관련된 행적을 보인 사람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것을 비단 그 사람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적폐청산과 관련하는 얘기들을 진행하면서 항상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온 우리의 역사가 결국 오늘의 현재를 만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당히 좀 투사 같으신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만. 예, 예. 네. 하여간 뭐 정확한 말씀이고 또 아주 의미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의미 네.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말씀 이렇게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것이 윤중천 씨를 김학의 전 차관과 소개를 해준 사람이 한상대 전 총장이다. 네네. 한상대 총장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 나가 계시다고 예. 연락이 안 된다고. 같이 이제 기자들하고 어디 뭐 트레킹이라든지 가도 네. 약주를 좀 안 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맞습니다. 조용하고 조심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또 핵심 코어들하고는 또 흉금없이 이제 관계를 가지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몇몇 광고는 정말로 이렇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혼자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근데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한상대 그 총장이 2013년도에 이 윤 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네. 그 명함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기서 거예요. 나왔다. 갑작스럽게 왜 명함이어서 나오냐? 알고 봤더니 그 이전부터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 얘기였고 네. 또 그 윤 씨가 본인이 수천만 원을 지불했다라는 증언을 스스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캐 물으니까 이거 내가 뭐 특별한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후원한 차에서 줬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공무원 신분인 이 검찰총장에게 건설업자가 돈을 그냥 줄 리가 있겠느냐? 네. 그리고 후원이라고 하면 무슨 후원을 한다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변호사하고 있으니까 뭐 전화를 해봤더니 해외에 계시고 연락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심하는 사람도 마저도 네. 그렇게 연루돼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 혹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신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 관련돼 있을까? 이게 바로 이 사건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지금 사실 뭐 너무 짧습니다, 우리 시간이. 그러게요. 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이 김학의 사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이냐 그리고 검찰과 경찰 지금 버닝썬을 하나 경찰에서는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렇죠. 또 하고 있고 하나씩 패를 쥐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비화될 것인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근데 사실 하나씩 패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건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버닝썬 논란 관련해가지고는 경찰하고 유착 관계가 사실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우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본질은 사실은 경찰에서 뭐 증거를 보냈냐 안 보냈냐가 아니에요. 이 네. 사건의 본질은 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느냐였어요. 즉 네. 검찰의 잘못을 지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해서 그럼 경찰이 깨끗해야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경찰도 지금 돌아보다 보면은 뭔가 흠집이 있는 것처럼 좀 보이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1대1로 똑같은 균형점을 가지고 서로 팽팽하게 맞선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다만 검찰이나 경찰이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정부에서 이 민정수석 라인에서 이것들을 왜 관련해서 뭔가 좀 외압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것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러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동력을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건데 수사기관 양쪽이 지금 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될지 네. 사실은 조금 회의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국민 입장에서 보실 때에 어떻게 기준을 두고 봐야 되는지 그렇죠. 참 고민스러우시고 저희도 이제
전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이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될까요? 글쎄요.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네요.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네,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과거사 정리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제 치하의 잔재가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예는 달리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이 과거사 청산 이미 꺼낸 얘기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설은 다음 주에도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위해 취재를 하겠습니다. 오늘 법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영의 뉴스 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